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초등학생 대상이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면접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초등학생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는 것은 심리평가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심리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심리검사를 하실 수도 있겠고, 또 행동 관찰을 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타 다른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은 이 부모 면접이나 학생 면접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리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그 면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면접을 얘기하기 전에 면접에 관한 일반적인 그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시면 면접에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임상적인 진단 평가 면접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심리치료 면접입니다. 심리치료 면접이란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나 아니면 기타 그 학생의 그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과 그 상담하게 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심리치료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이란 바로 그 심리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내담 학생의 호소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내담 문제에 관련된 기타 다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를 만나서 면접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에 그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과 심리치료적 면접의 비교라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리치료를, 그러니까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면접이건 아니면 진단 평가를 위한 면접이건 공통점은 있습니다. 하나는 라포를 우선 형성할 때 그 상담을 통한 행동의 변화나 심리적인 변화를 그 가장 효과적으로 꾀할 수도 있겠고, 진단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야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안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수집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면접 과정이 의사소통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특징으로 하나는 의사소통이 촉진되어야지만 심리치료적인 면접이나 임상진단적인 어떤 평가적인 면접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담의 기본적인 그 요소인 감정이입, 상호 존중하고 진솔함이 전달될 수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너무 사실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만 급급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의 한 과정으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 평가를 하실 때에도 그 내담자나 내담 학생, 물론 부모를 포함해서 그 내담자가 그 표현하는 감정, 그리고 그 내용, 그것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리고 반영하는 그런 상담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통점은 상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단평가는 그 자체가 또 목적이 정보 수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통점으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공통된 그런 양상을 지니고 있죠. 또 여섯 번째로는 내담자로 하여금 관심사와 문제를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공통된 목적입니다. 심리치료 상담을 위한 면접이건 진단평가를 위한 면접이건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를 높이게 되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의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선생님들께서 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이나 아니면 그런 사실적인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지, 심사숙고해서 표현하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비언어적인 그 의사소통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특히 임상적인 진단 평가 면접에서는 내담자가 그 언어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방식 자체를 평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7가지의 그 공통적인 사항은 심리치료 면접과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에서 공통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특별히 비교를 하자면은 심리치료 면접은 바로 그 면접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과정 아니면 행동이라든지 그 내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변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심리치료의 면접의 목적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그 상담의 목표, 심리치료의 목표,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같이 내담자와 그 공유한 그런 상담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다수의 회기를 통해서 이런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단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날 때, 면접을 할 때에는 그 1차적인 목적은 이런 면접을 통해서 지금 당장 어떤 심리 상태를 변화시킨다든지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목적보다는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그 의사결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따라서 그 호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주 특수한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 내담 학생이 내담자가 어떠한 그 발달,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발달사를 묻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호소 문제, 문제 행동, 문제가 되는 감정 표현,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신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적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신 건강 상태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아주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상적 진단 평가는 보통 1, 2회기에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담 과정을 통해서 수시로 진단평가를 위한 면접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단평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그 면접을 진행하실 때는 보통 1, 2회기로 단회기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상담과 심리 치료를 위해서 만나는 면접과 그리고 그 내담자가 호소하는 호소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임상적 진단 평가는 따라서 가지고 계신 그 교재의 첫 번째 그 문단을 보시면 내담자는 면접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그리고 면접자의 질문을 또 보다 명료하게 해주도록 그 내담자가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또 내담자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상담자가 혹은 평가자가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질문을 해야겠다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 그거 자체로 제한될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얻게 되고 추가적인 어떤 그 질문을 해야 되고 대답을 해야 될 상황에 그 부딪히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자도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그 면접을 하시면서 아주 사실적인 정보를 그 얻어야 될 경우가 아니라 그 내담 학생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반응,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역동적인 관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어떤 그 내담 학생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담 학생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물어보셔야 될 때에는 보다 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면접법의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심리치료적인 면접과 임상적 진단평가 면접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강의할 내용은 심리치료적인 면접이 아니라 우리가 내담 학생의 호소 문제, 그리고 내담자 학생의 그 부모가 가지고 오는 그 관심사, 그러한 관심사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진단평가 면접에 초점을 두고 앞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임상적 진단평가 면접은 상담이 계속되는 과정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초기 면접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담자, 여기서 내담자라 함은 이제 내담 학생이 될 것이고, 아마 초등학생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호소하거나 의뢰하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부모나 다른 교사분들이 의뢰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떤 문제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호소 문제라고 하는데, 초기 면접에서 이런 호소 문제가 쉽게 표면화돼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소 문제라고 드러내지만 그 문제가 사실은 직접적인 지금 내담 학생이나 내담 학생의 주변의 가족이나 아니면 교사나 겪고 있는 고통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이 호소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내담 학생이나 부모가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고, 혹은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변화하고 싶은 동기가 있기 때문에, 혹은 주변 사람들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기 때문에 상담에 오고 평가에 오긴 하지만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진짜 문제는 아직 털어놓지 못하고, 혹은 상담자나 평가자와 아직은 라포가 형성되지 않아서 편안하고 그런 어떤 신뢰로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표현하는데 약간 아직 어색해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초기 면접이 진행되는 중에 평가자나 상담자는 이 내담자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물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될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내담자와 면접을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초기 면접을 통해서 우리는 상담자는 다음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우선 중요한 목적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내담 학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 보면은 이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과 상담이 완전히 구분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상담을 위한 하나의 단계로서 이제 임상적 진단 평가 면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을 하시면서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기 면접에서 어떠한 질문을 하시게 되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담자가 털어놓게 되는 호소 문제 자체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죠. 그래서 요즘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지금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는지,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호소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소 문제와 관련되어서 호소 문제를 문제 상황을 촉방을 할 수 있는,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더 많이 자주 발생하고,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언제부터 지속이 되었고, 또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지속이 되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좀 덜 진행이 되었다든지,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문제가 좀 덜 심각했다라든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든지, 이러한 누구와 함께, 언제, 어느 상황에서, 또 어떨 때, 이러한 것들에 관한 주변 환경적인 변인에 관해서 이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하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상세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초기 면접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윤곽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호소 문제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었는지에 관한 아주 전체적인 윤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그 앞으로의 상담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 제안을 해줄 수 없는 것에 너무 세부적인 상황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담을 계획하고 그리고 상담의 어떤 그 개입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충분히 어떤 그 제한점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도 무조건 자료를 많이 얻는 것 그 자체가 어떤 그 내담자에 관한 그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고 개입 방안을 선정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100% 있다라고 밝혀진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은 정보를 얻는다라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얻고 그리고 상담에 바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면접법에 관한 일반적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상적 진단평가의 면접이 상담 및 심리치료의 면접과 어떤 점에서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초기 면접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 그리고 초기 면접에서 호소 문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통찰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내담자 스스로가 아직은 방어가 심하고 억압이 심하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호소 문제를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통찰하면서 탐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호소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인들, 주변 영향의 변인들에 관해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 이러한 정보들은 충분히 앞으로 상담을 계획하는데 그 관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수집하는 것에 그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내담자를 평가하기 위한 호소 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면접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위한 면접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에 관해서는 누가 이러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평가를 위한 면접을 통해서 그 다음에 5가지의 그 관한 정보는 수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에도 보시면은 이제 박스가 만들어져 있고 평가를 위한 면접 방법 5가지. 사실은 방법이라기보다는 평가 면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야 될까를 좀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분석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서 했고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 행동, 어떠한 문제가 되는 감정의 표현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어떠한 그 선행적인 그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행동이 촉발이 되었고 혹은 촉발되지 않았고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 행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후속적인 행동 환경이 어떠한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는지 물론 이런 후속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될 수도 있겠고 그 행동의 결과가 될 수도 있겠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관한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선행적인 그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행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어떤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행동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 문제가 되는 행동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호소 문제가 우리 아이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폭력적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소심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는지에 관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에 관한 질문을 하고 그에 관한 대답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문제 행동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때와 그리고 해야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의
그 후속적인 우리가 개입 방안으로서 상담 전략을 세울 때 아주 굉장히 그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동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행동 과다라고 합니다. 행동이 많이 과다하게 발생했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 전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이전에 그러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조절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 학생이 혹은 이 내담자가 해야 되는 행동을 자기 행동 레파토리에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분명히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이 정도의 행동을 해야 되고,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또래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은 우리가 발달적인 어떤 그 수준으로 봤을 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을 하고 어떤 책임을 지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그것을 하지 못한다라면은 그것은 그러한 행동 레파토리 안에 이 학생의 행동 목록이 없는 거죠. 혹은 행동 목록 자체가 없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그 학생의 동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는 해서 뭐해?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동 레파토리 안에 그 학생이 지금까지 양육을 받지 못해서 혹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러한 행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적극적으로 그 행동을 가르치는 교육, 말하자면 사이코 에듀케이셔널한 그런 심리 교육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학생이 분명히 이러한 행동을 배워서 알고 있다라는 확신이 쓰신다면, 그렇지만 동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심 때문에, 적개심 때문에 반항적으로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그러한 부분을 다뤄줄 수 있는 그 상담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따라서 내담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에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셔야 되고, 이 행동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인지 아니면 결핍되어 있는 것인지, 결핍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담을 위해서 평가를 하다 보면 늘 초점이 내담자가 하지 못하는 거, 내담자가 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거, 네가 하지 못해서 불편한 게 뭐냐, 친구들하고 사귀지 못해서 불편한 게 뭐냐, 네가 화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이러한 것들,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중점 사항을 두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 평가를 하고 또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담 학생이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하시고 해서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것들도 내가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내담자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노력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점만 너무 파헤치는 그러한 평가보다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평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진단 평가를 위해서 면접을 할 때에는 중간에 내담 학생이, 자녀가 학생이 못하는 거 어떤 것이 어려웠나요? 뭐 어떤 것이 스트레스를 받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좀 고치고 싶나요? 하는 것을 물론 충분히 질문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끝날 때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잘하는 과목이 뭔지, 재미있는 건 뭔지, 즐겨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부모한테도 물어보고 그리고 학생한테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이 평가 자체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끝날 수도 있겠고, 내담자나 내담자 부모가 스스로도 우리 아이가 이런 것들도 잘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내담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되는 환경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상담하거나 개입 방안을 계획을 하실 때 자, 환경적인 요소 중에서 내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감소시켜야 될, 말하자면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좀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소들은 어떤 것인지, 아니면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증가시켜야 될 그런 환경적인 요소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탐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내담자 스스로도 자신의 행동이 변화하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이 변화했을 때 누가 기뻐하고 어떠한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나의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을 역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적인 어떤 변화, 내담자의 행동이 변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담자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함으로 인해서 상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호소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역으로 내담자가 나의 내 행동을 변화시킴으로 해서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이 변화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그런 부분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내담자가 자신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변화에 대한 동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상담의 동기가 있는지,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지, 이런 행동이 변화했을 때 스스로에게 어떠한 장점이 오는지,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담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의 부모나 교사는, 학생은 아니고요. 부모나 교사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죠. 중요하고 정말 이 학생이 학교 상황에서 적응해 나가는 데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문제 행동을 고침으로 인해서, 상담을 통해서 고침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사실은 그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주변에서부터 받았던 관심이나 어떤 애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 행동이 해결이 되었으니까. 그랬을 때에는 문제 행동을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내담자가 받을 수 있었던 어떤 관심, 애정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담자 스스로가 이런 문제 행동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탐색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는 평가를 위한 면접에 있어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물어보시기야 될 것이고요. 자, 이제는 면접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면접은 우선 면접을 시작하는 단계가 있겠고, 자, 면접을 하는 단계, 그리고 면접을 종결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면접을 시작할 때에는, 내담 학생하고 충분히, 이미 교실이라든지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이러한 면접 시작하는 단계가 사실 단축될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상담교사가 다른 담임교사의 의뢰를 받아서 다른 담임 반의 학생을 상담을 한다든지 평가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면접 시작의 단계가 아주 중요할 수 있죠. 내담 학생이 굉장히 서먹서먹해 할 수도 있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 왜 여기 끌려왔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면 방어가 심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 학생과 상호 신뢰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에는 아주
그 아주 소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뭐 이런 것들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우선 충분히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마련이 돼야 되죠. 처음부터 아마 너 어떤 문제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물으실 선생님은 안 계시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내담 학생하고 충분히 이런 신뢰로운 안전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면접의 본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소한 그런 5가지에 관한 정보는 수집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치조하는 듯이 그러한 인상으로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은 좀 삼가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왜 그랬을까?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은 사실 치조하는 듯한 인상을 정말 강력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왜라는 질문보다는 언제,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나 내담 학생이, 여기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 그 대답을 하신 것에 대해서 중간에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략된 부분들을 그냥 물어보는 질문을 하시면은 충분히 아주 풍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집 아이는 늘 그래요. 늘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요. 늘이라는 건 그럼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 우리 아빠는 모든 것을 저한테 책임을 지우고 화를 내세요. 그럼 모든 것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이렇게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 정말 더 의미 있는 그런 대답을 얻으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의 종결 단계가 되면은 지금까지 수집된 정보를 일단 종합을 하시게 되고 명료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추후 면접을 이제 계획하실 수도 있죠. 1회 기회를 통해서 충분한 진단 평가가 안 됐다면은 다음번에 이제 또 평가를 위한 면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계획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상담도 이제 앞으로 계속 맡아서 하시게 된다라면 그런 상담의 그 회기가 있다라는 거, 다음번에 상담 약속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내담자나 내담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많이 이제 노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뭐 억울하다라는 느낌, 슬픈 거, 뭐 분노의 느낌, 뭐 누구에 대한 어떤 적대적인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일단은 잘 다듬어주는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 하시고 1차 그 진단평가 면접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다고 해서 감정을 다루어주는 부분은 상담에서 다루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출된 자기 자신을 노출한 것에 대한 그런 느낌, 반응,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시면서 면접을 종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면접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이제 면접을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면은 면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심리 검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성격 검사, 지능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행동 관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 관찰이나 어떤 심리 검사를 통해서는 아주 생생하게 그 내담자의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시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을 하시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 내담 학생과 부모와의 관계, 그런 관계에 대해서 부모가 느끼는 것, 내담 학생이 느끼는 것, 어떻게 해줬으면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리고 부모가 이 학생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예를 들면은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모가 학대를 하고 있지는 않고 방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정서적인 측면이라든지 가족 관계라든지 가족 내 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평가의 한 방법이죠. 그리고 검사지나 관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보다도 그때그때 상황에서 이 내담자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기초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면접에 단점이 있다는 것도 또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그것은 1대1로 만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내담 학생이나 부모가 처음에 상당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감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어색해 하실 수도 있죠. 어색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러한 그 아주 사적인 문제,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좀 처음에는 방어하고 처음에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2회기, 3회기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해야만 정말 심층적이고 개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면접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자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그 얻는 정보가 왜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시고, 가능하면 지금까지 이 내담 학생에 대해서 들었던 어떤 선입관, 이 학생은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더래. 그런 문제라면 어떤 문제였더라. 아니면 이 학생은 학업 성적이 상당히 떨어진 학생이래. 이 학생의 부모는 이혼했더래. 라는 그런 것들은 사실적인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가능하면 그러한 정보에 기초해서 어떤 지나치게 기대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입관을 갖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자제하시고 내담자의 그 호소 문제를 듣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면접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 때문에 우리가 좀 바람직한 그런 면접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좀 지침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면접 목적을 분명히 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 학생과 라포를 충분히 형성한 단계에서 이제 평가 면접을 진행을 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담 학생이 가지고 오는 사실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내담 학생이나 아니면 부모가 느끼는 표현,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면접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후 면접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면접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고 기록하셔서 너무 기억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기록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면접과 그리고 그 임상적 진단평가를 위한 면접, 그리고 초기 면접에서 어떠한 것들을 다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면접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바람직한 면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항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일반적인 그 면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는 그 부모 면접에 관한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내담 학생을 만나서 면접하는 경우도 있겠고, 학부모를 만나서 면접하는 경우가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모 면접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크게 나눠서 저는 이렇게 그 교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호소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모 면접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시면 평가 후 면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심리 평가, 행동 관찰 뭐 이런 것들을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위해서 부모를 면접하는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면접의 어떤 방법이랄까, 어떤 전략이랄까, 어떠한 것들을 질문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앞서서 면접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때 충분히 다루어졌다고 보고요. 여기 뒤에서는 우리가 초기 부모 면접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모 면접의 목표는 우선은 상담을 위한 어떤 호소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 호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정보들을 얻으시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이 지금 내담 학생이 발달해온 그런 발달사라든지 이 학생의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전에는 누구하고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만족도는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 호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문제에 대한 통찰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 문제 자체를 아마 부인하거나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부모가 어떻게 보는지를 좀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모 자신이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진단 평가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검사자라든지 상담자의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모에게 알리고 어떠한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 어떠한 평가를 하겠다라는 걸 알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부모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심리 검사나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마 윤리적인 그런 지침으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이것을 알리고 서면 허가를 받는 것이 초기 면접에서 다루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자, 초기 면접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를 보시면 우리 5번째 단락으로 가시면 초기 부모 면접의 주요 요소라고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한 8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떻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방법들을 질문들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겠고 또 부모 자신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하자면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치료자로서 사실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가서는 상담자가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가 되실 수 있으니까 부모가 상담자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려면 이 초기 부모 면접에서 평가 면접 그 단계부터 부모를 이 상담으로 이렇게 초대하는 말하자면 부모가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게 갖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이 상담자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부터 초기 면접에서부터 부모에게 너무 이렇게 치조하는 듯한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 상담의 과정에 이렇게 동참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그런 평가 면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면접이 종료할 때쯤 돼서는 이러한 면접 상황에서 수집되었던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이 부모가 그리고 내담 학생이 충분히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면서 면접을 종료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상담이 진행될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말하자면 예측을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주시고 나서 면접을 종료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평가 후 면접입니다. 이 평가 후 면접은 진단 평가를 위한 면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시는 면접이 아니라 심리 검사라든지 행동 평가라든지 이러한 평가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면접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목적이 심리 검사나 심리 평가의 결과를 내담 학생이나 부모에게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구두적으로 혹은 어떤 양식이 있다라면 필기가 된 그런 보고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구두로 이제 보고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접을 하실 때 유의해야 될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사 결과에 대해서 부모나 내담 학생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우리 상담자나 교사, 평가하는 교사께서 충분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검사 결과를 토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모나 내담 학생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는 그러한 부분이 다뤄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냥 검사 결과를 수치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어떠한 검사를 했고 심리 검사의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했고 왜 그러한 검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이 검사 결과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분히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검사 결과나 평가 결과가 앞으로 개입 방안을 계획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부모와 상의하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나 그리고 내담 학생이 지금까지 들은 심리 검사 결과,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으신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대부분의 선생님들, 부모님께서는 혹은 내담자께서는 알아들은 것 같이 끄떡끄떡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느껴보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신다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짐작했던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자, 평가 후 면접의 4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자, 평가 결과에 관한 의사소통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평가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은 영희의 산수 학업 성취 검사 점수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매우 안 좋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평가적인 판단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따라서 이러한 평가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것은 삼가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검사 결과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검사 결과를 제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통계적인 용어도 나오고 전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주 쉽게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아니면 내담자가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상담자나 평가자가 대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솔직하게 어떤 자신의 전문적인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좀 두고 좀 더 찾아보겠다라든지 하는 좀 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신뢰로운 관계를 쌓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 단점이나 못하는 것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검사 결과를 해석해 주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다른 학생들보다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학생 내부에서 내면적으로 개인 내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분명히 어떠한 측면에선 잘하는 것,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이 내담자나 부모에게 이러한 좋은 점, 장점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그리고 평가 후 면접을 할 때에는 이런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개입 방안을 상의하는 부분까지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계획 목표를 세워서 부모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면은 이러한 상담을 받으면 이렇게 이러한 점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상담에 대한 동기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입 방안을 상의하는 것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들도 충분히 논의가 돼야 돼요. 우리 아이는 상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맡아주시면 변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매직 솔루션을 기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서도 이러한 점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변화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드려야 되고 또 부모의 책임감도 격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종결하는 단계에서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지금까지 이렇게 검사 결과를 말씀드렸고 이런 개입 방안을 부모와 상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지막에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른 의문점은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말씀해 주실 건 없으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질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늘 이 상담을 하다가 혹은 추가적인 평가를 하다가 필요가 있지만 더 추가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이 상담자가 전문적인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럴 때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항을 부모님께 전달하면서 이 평가 후 면접도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기록하시는 부분입니다. 면접 기록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평가 후 면접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수집을 하시면서 면접 기록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면접 기록을 그냥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기록 사항을 남겨둬야 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담 진행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평가 평가를 통해서 수집된 사항들을 기록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면접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사실적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적인 반응이나 그때 보였던 여러 가지 행동적인 측면들, 어떤 행동 반응, 행동 관찰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것, 이 차원을 떠나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내담자가 보인 감정과 행동, 그리고 그때 얻었던 정보와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얻은 정보의 비교를 통해서 상담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고, 그리고 효과가 없다라면 보완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기록은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면접 기록을 하실 때에는 일어나는 일 그 자체를 너무 상세하게 하시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 우리가 앞서서 초기 면접에서 혹은 면접 과정에서 다뤄야 될 5가지 사항, 질문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 초기 부모 면접에서 어떠한 것들을 질문하세요. 이런 것들, 중요한 유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록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자꾸 반복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가치 판단적인 어구,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인간관계이다, 이러한 것들은 부모의 좋은 양육 방식이다라든지 이런 가치 판단적인 어구를 피하시고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해석보다는 내담자의 행동이나 반응이나 사건 위주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물론 기록의 끝에 비고란을 두셔서 평가자가, 상담자가 느끼는 바, 어떤 판단하는 바, 해석, 지금까지 이런 정보나 수집된 어떤 내담자의 행동에 관한 정보에 기초해 볼 때 이러한 것이 의심된다든지 이러한 것이 사료가 된다든지 하는 것을 물론 추가적인 사항으로 기입하실 수 있지만은 늘 사실적인 기록과 그리고 이런 해석과는 좀 분류를 해서 변별화 해가지고 기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기록 시기에 관한 문제도 다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시작되면서 혹은 상담 초기부터 이렇게 기록을 한다라는 거가 녹음을 한다라든지 기록을 한다라는 것이 이게 가시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어볼 수 있고 내담자로부터 오케이를 받은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담자가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든지 방어의 벽이 높을 때는 한 2, 3회기 정도 상담을 진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 중간쯤에 내담자의 양해를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하시거나 필기 기록을 하시거나 녹화를 하시거나 녹음을 하실 때에도 늘 이런 상담 과정이나 평가의 과정에 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것, 이것을 반드시 내담자에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필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보여지는 사실이니까 알겠지, 아예 비밀은 내가 지켜주면 되는 거니까 당연하겠지,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내담자가 이것이 비밀이 보장된다라는 것을 아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얼마나 이 상담의 과정을 신뢰하는지, 상담자에 대한 어떤 신뢰로운 관계를 쌓아가게 되는지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밀 유지 사항을 반드시 언급하셔야 되겠습니다. 면접 기록은 일단은
크게 나눠 접수 면접의 기록과 진행 과정을 기록하는 것과 종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접수 면접 기록은 말하자면 초기 면접을 기록하시는 것에서 순수하게 정말로 이 사실적인 정보, 어떠한 호소 문제를 가지고 오고 그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발단을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정말 호소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아주 필요한 정보들을 원하는 그런 상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하는 그 부분이 되겠고 이제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진행 과정상에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정말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내담자의 태도 그리고 상담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행동 관찰의 측면 이러한 그 행동적인 특징들 그 앞으로 상담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 이런 것들 집약적으로 기록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록을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종결 내용을 기록을 하실 때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고 변화가 되지 않은 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그 상담에서 지금은 종결이 되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은 어떤 것이고 누가 상담의 종결을 제안했고 종결 제안에 대한 그 내담자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고 앞으로의 상담의 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임상적인 진단 평가의 기록은 물론 접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진행 과정의 기록에서 충분히 다뤄지게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 그 접수 면접 이후에 그 상담이라든지 심리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제 진행 과정의 기록과 종결 내용의 그 기록에서 다뤄지겠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 내용에서는 주로 접수 면접 기록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을 끝으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부모 면접을 통해서 어떠한 질문들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진단 평가 후에 면접에서도 유의하셔야 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겠고 그리고 면접하신 다음에는 늘 기록을 해두시고 기록하실 때에는 몇 가지의 이러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